할머니, 3년 전 5월 보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지? 무슨 소리냐? 할머니가 약에 하얀 가루를 넣는 걸 다 봤어. 으악! 귀신이다! 시어머님, 오랜만이에요. 나 돌아왔어요. 복수하러. 어머니! 어떻게 며느리를 그렇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장승배기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소중한 인연의 시작입니다. 먼 옛날 숙종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해는 유독 하늘이 인심을 쓰지 않았지요. 봄이 되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논밭에 흙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농부들이 아무리 괭이질을 해도 땅은 쩍쩍 갈라지기만 했지요. 여름에는 그 반대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듯 폭우가 쏟아져 내렸고 강물은 둑을 넘어 들판을 집어삼켰습니다. 간신히 싹을 틀었던 모들은 모두 떠내려가고 말았지요. 가을이 되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거둘 곡식이라곤 손에 꼽을 정도였고 곳간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충청도 깊은 산골의 자리한 한 고을에서도 굶주림이 몰려왔습니다. 거리에는 구걸하는 백성들이 넘쳐났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양반가라 해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지요. 대문을 굳게 닫고 남은 곡식을 지키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 혼란의 시절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굶주림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탐욕이었지요.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양심을 팔고 의리를 저버리고 심지어 핏줄까지 배신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바로 그 시절 한 집안에서 씻을 수 없는 죄가 저질러졌습니다. 그 죄는 훗날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되갚아지게 될 터였습니다. 그 고을 한복판에 몰락한 양반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때는 제법 이름을 떨치던 집안이었으나 3대에 걸쳐 과거에 급제하는 이가 없자 서서히 기울어졌지요. 이제는 양반이라는 이름만 겨우 붙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집안의 차남에게는 박씨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몰락한 선비였고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지요. 그렇게 의지할 곳 없이 자라다 겨우 18의 나이에 이 집안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박씨 부인의 외모는 병약해 보였으나 단아했습니다. 키가 작고 몸이 가냘펐지만 맑은 눈동자와 하얀 피부는 누가 봐도 양갓집 교수의 품위를 지니고 있었지요. 성격은 순했습니다. 시어미가 구박을 해도 말댔고 한 번 하지 않았고 시동생이 모욕을 주어도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한 겉모습 속에는 강한 속마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알고 있었지요. 이 집안에서 살아남으려면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 박씨 부인에게는 단 한 사람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노비 계월이었지요. 계월은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으로도 박씨 부인의 마음을 읽었고 손짓 하나로도 위로를 건넬 줄 아는 다정한 이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종종 생각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은 계월뿐이라고 말이지요. 박씨 부인을 괴롭힌 것은 시집살이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미는 재산에 집착하는 악독한 노파였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집안의 재산을 모두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아들들조차 믿지 않았지요. 특히 차남의 아내인 박씨 부인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가난뱅이 집안 출신이 감히 우리 집 며느리 노릇을 한다고. 시어미는 늘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박 씨 부인이 아무리 성심을 다해도 눈에 차지 않았지요. 시동생은 더욱 음흉했습니다. 장남인 형이 병약하자 시동생은 은근히 형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형수인 박 씨 부인을 쫓아내는 것이 먼저였지요. 형수님, 혹시 몸이 불편하십니까? 시집 온 지 3년이 넘었는데 아직 아이 소식이 없으니 말입니다. 시동생의 말은 언제나 독이 묻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떠했을까요? 박 씨 부인의 남편은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으나 어머니의 말씀을 거역할 용기가 없었지요. 부인, 미안하오. 어머님 성격을 아니까 조금만 더 참아주시오. 남편은 늘 이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그런 남편을 보며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지요. 이 집안에서 자신은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박 씨 부인의 하루는 언제나 동이 트기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부엌에 불을 지피고 시어미의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할 일은 끝이 없었지요.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고 바느질을 하고 장을 보러 나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 부인이 아무리 일을 해도 시어미의 구박은 끝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일이라고 했나? 밥은 서릿고 반찬은 짜고 빨래는 엉망이구나. 시어미는 늘 트집을 잡았습니다. 박 씨 부인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견딜 뿐이었지요. 가장 큰 고통은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집 온 지 3년이 넘었지만 박 씨 부인의 배는 여전히 평평했습니다. 시어미는 이것을 빌미로 날마다 구박했지요. 쓸모없는 것. 아이도 낳지 못하면서 밥만 축내는구나. 시동생도 가세했습니다. 형수님, 혹시 몸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에게라도 보이시지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미안한 눈빛으로 박 씨 부인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박 씨 부인은 밤마다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조상사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던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 흐느끼는 듯한 울음소리였지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갈수록 그 소리는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박 씨 부인은 개월에게 물었습니다. 개월아, 너도 저 소리가 들리느냐? 개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사당 쪽을 가리키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지요. 박 씨 부인은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박 씨 부인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였습니다. 갑자기 배가 뒤틀리는 듯한 고통이 엄습했고 입에서는 거품이 흘러나왔지요. 박 씨 부인은 바닥에 쓰러져 몸부림쳤습니다. 개월이 황급히 달려왔지만 박 씨 부인의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원이 급히 불려왔습니다. 의원은 박 씨 부인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독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어미가 소리쳤습니다. 독이라니, 이 불쌍한 며느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다니. 시동생도 거들었습니다. 형수님이 평소 마음고생이 심하셨으니 아마도 스스로.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박 씨 부인이 먹은 약에 시어미가 몰래 독을 탔던 것입니다.
박씨 부인은 평소 몸이 약해 보약을 다려 먹고 있었는데 시어미가 그 약에 독을 섞었던 것이지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며느리를 내쫓고 재산을 고스란히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억울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박씨 부인은 시어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한이 가득했지요. 제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박씨 부인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날 밤 사당에서 들리던 울음소리는 더욱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씨 부인의 혼은 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승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억울함이 너무도 커서 이승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박씨 부인의 혼은 집안을 떠돌았습니다. 시어미가 자신을 죽인 뒤 태연하게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동생이 형에게 다가가 은근히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보았지요. 남편은 슬퍼하는 척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새로운 혼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부인의 혼은 분노로 불타올랐습니다. 이것들이 감히 박씨 부인은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억울함을 갚아주리라 마음먹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저승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내 때가 되었다. 나를 따라오너라. 저승사자는 박씨 부인의 혼을 데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은 거부했지요. 싫습니다. 저는 아직 갈 수 없습니다. 제 원한을 풀기 전까지는. 저승사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한이 있다 한들 저승길은 거부할 수 없는 법이다. 저승사자는 강제로 박씨 부인의 혼을 끌고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치더니 저승사자가 잠시 정신을 잃은 것입니다. 그 틈을 타 박씨 부인의 혼은 도망쳤습니다. 저승사자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박씨 부인의 혼은 사라진 뒤였지요. 큰일이로구나. 이것은 윤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인데. 저승사자는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혼은 이승과 저승 사이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씨 부인의 혼은 복수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환생이었지요. 하지만 보통의 환생이 아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자신을 죽인 그 집안의 핏줄로 다시 태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복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하늘의 뜻인지 박씨 부인의 바람은 이루어졌습니다. 박씨 부인이 죽은 지 3년이 흘렀습니다. 그 집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장남의 셋째 아들, 즉 막내 손자였지요. 아이가 태어난 날 밤 집안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보통 갓난 아기와는 달랐습니다. 마치 어른의 목소리처럼 낮고 처량했지요. 산파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이런 울음은 처음 듣습니다. 시어미는 불안한 표정으로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슨 괴상한. 얼른 씻기고 포대기에 싸거라. 아이는 곧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미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이를 처음 본 시어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던 것입니다. 갓난아기는 보통 눈의 초점이 흐릿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눈은 달랐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어른의 눈빛이었지요. 이게 무슨
시어미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가슴이 섬뜩했습니다. 장남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십니까? 아,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아이가 특이하게 생겨서. 시어미는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요. 아이는 빠르게 자랐습니다. 100일이 되었을 때 아이는 이미 앉을 수 있었습니다. 돌이 되기 전에는 걷기 시작했지요. 무당을 불러 아이의 사주를 보았습니다. 무당은 아이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아이는 무슨 일이오? 어서 말해보시오. 장남이 다그쳤습니다. 무당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사주가 매우 특이합니다. 마치 무엇이란 말이오. 마치 두 개의 혼이 섞여 있는 듯합니다. 그 말에 집안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시어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나 했던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그럴 리가 없소. 분명 무당이 잘못 본 것이오. 시어미는 황급히 무당을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아이는 성장하면서 점점 더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어미를 볼 때면 아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원한을 품은 듯한 차가운 눈빛이었지요. 시어미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죽은 며느리 박씨 부인이 나타나 자신을 노려보는 꿈이었습니다. 시어머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꿈속에서 박씨 부인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시어미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이를 보며 시어미는 확신했습니다. 저 아이 속에 박씨 부인의 혼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박씨 부인의 혼이 담긴 막내 손자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갓난아기였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어른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도 이 작은 몸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답답했습니다. 복수를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울음과 몸짓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했지요. 첫 번째 신호는 개월에게 보냈습니다. 개월은 여전히 이 집안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허리는 굽었지만 여전히 묵묵히 일을 했지요. 어느 날 개월이 막내 손자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개월을 보자마자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개월의 손을 꼭 잡았지요. 개월은 놀랐습니다. 아이의 손길이 낯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상하네. 마치 부인님 같은. 개월은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는 개월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지요. 개월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더욱 명확했습니다. 아이는 돌이 되기도 전에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안 곳곳을 돌아다녔지요. 어느 날 아이는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안방에는 시어미가 쓰던 장롱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장롱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장롱의 특정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개월이 이상하게 여겨 그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서랍 안에는 박씨 부인이 생전에 아끼던 비녀가 들어 있었습니다. 개월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부인님의 비녀인데 어떻게... 아이는 그 비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개월은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 속에 박씨 부인의 혼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세 번째 신호는 더욱 확실했습니다. 아이는 밤마다 조상사당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중얼거렸지요. 말은 분명하지 않았지만 개월에게는 들렸습니다. 원통하다. 원통하다. 개월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박씨 부인의 혼은 분명했습니다. 복수를 위해 이 몸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말이지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몸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참고 기다려야 했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시어미가 자신을 죽인 그날, 남편의 무관심, 시동생의 비웃음까지 모두 말이지요. 그 기억들은 아이의 마음속에서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막내 손자가 두 돌을 맞이했습니다. 아이는 이제 제법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평소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지요. 다만 개월 앞에서만은 가끔 입을 열었습니다. 개월아. 아이가 처음 개월의 이름을 불렀을 때 개월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박씨 부인의 목소리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부인님? 개월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야. 개월아. 개월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부인님이 이렇게 돌아오셨다니 믿기지 않았지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부인님이 이런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분명 복수를 위함일 터였습니다. 부인님, 어찌 이런 일이? 개월은 손짓으로 물었습니다. 아이는 대답했습니다. 그것들이 나를 죽였어. 독을 탔지. 시어미가. 개월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이제 내가 갚아줄 거야. 아이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첫 번째 반전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미가 안방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여기 두었는데. 시어미는 자신의 장롱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비밀 서랍에 숨겨둔 독약병을 찾고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때 막내 손자가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마마. 아이가 처음으로 시어미를 불렀습니다. 시어미는 화들짝 놀라며 돌아보았습니다. 너는 왜 여기? 아이는 시어미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는 장롱의 특정 서랍을 가리켰지요. 여기. 시어미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이가 가리킨 곳은 바로 독약병을 숨겨둔 비밀 서랍이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할마마가 여기 숨겨뒀지. 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소름 끼쳤지요. 시어미는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밀쳐냈습니다. 이놈, 저리 가거라. 아이는 넘어졌지만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시어미는 황급히 장롱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잠갔지요. 밤이 되었습니다. 시어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 아이가 어떻게 알았을까? 시어미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집안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막내 손자가 괴이하다더라. 죽은 며느리의 혼이 들어간 게
시어미는 그 소문을 듣고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개월은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부인님의 복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개월은 걱정도 되었습니다. 아이의 몸으로 복수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개월은 밤마다 하늘에 빌었습니다. 부인님이 무사히 원한을 풀 수 있기를 말이지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상하게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막내 손자는 더 이상 괴이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시어미도 예전처럼 아이를 멀리했지요. 마치 폭풍 전야 같은 평화였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마당에 매화나무에 꽃이 피었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한결 밝아졌지요. 장남은 그해 과거 시험에서 합격했습니다. 비록 높은 벼슬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관직을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집안은 기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도 다시 일어서는구나. 시어미는 기뻐하며 잔치를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불러 음식을 나누고 풍악을 울렸지요. 막내 손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잔치를 지켜보았습니다. 웃고 떠드는 사람들, 기뻐하는 할머니, 자랑스러워하는 아버지를 말이지요. 그 모습을 보며 아이는 생각했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갈까? 아이의 마음속 박씨 부인의 혼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는 곧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여름이 왔습니다. 장남은 부임지로 떠났고 집안에는 시어미와 며느리 그리고 손자들만 남았습니다. 시어미는 한결 느긋해진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도 안정을 찾았구나. 걱정할 게 없어. 시어미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막내 손자를 볼 때마다 죽은 박씨 부인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미는 사당에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조상님들께 절을 올리며 시어미는 중얼거렸습니다. 조상님들, 저희 집안을 지켜주소서. 바로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시어미가 돌아보니 막내 손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시어미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지요. 너는 왜 여기? 시어미는 당황했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마마, 며느리를 죽였지. 시어미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나 알아. 다 알아. 아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시어미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내 놈, 정말 박씨의 혼이. 시어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웃었습니다. 그래, 나야. 돌아왔어. 복수하러. 그 순간 사당의 촛불이 모두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어미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만이 사당에 울려 퍼졌지요. 그날 밤 이후 시어미는 병을 얻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도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의원을 불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어미의 병은 몸이 아닌 마음에서 온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개월은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부인님의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개월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아이의 몸도 상할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개월은 밤마다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부인님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아이의 몸은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평화로웠던 시간은 그렇게 끝나갔습니다. 이제 진짜 폭풍이 몰려올 차례였지요. 막내 손자는 이제 5살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또래보다 훨씬 영리했고 말도 유창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상한 행동을 보였지요. 특히 시어미 앞에서 그랬습니다. 어느 날 가족들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막내 손자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할마마, 3년 전 5월 보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지? 그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미는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할마마가 약에 뭔가를 탔지. 아이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며느리가 황급히 아이를 말렸습니다. 얘야, 무슨 버릇없는 소리냐? 하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 다 봤어. 할마마가 보약 다리는데 하얀 가루를 넣는 걸. 시어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놈이. 시어미는 벌떡 일어나 아이를 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이가 시어미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박씨 부인의 눈빛이었지요. 시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아이의 입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며느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귀신이다. 식탁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시어미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며느리는 무당을 불러 굿을 하려 했습니다. 무당이 와서 아이를 보았습니다. 이 아이, 정말로 다른 혼이 들어 있습니다. 무당은 두려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오? 며느리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글쎄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죽은 혼이 복수를 위해 환생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오? 굿을 해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이 혼의 원한이 풀려야. 무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는 절망했습니다. 시동생이 찾아왔습니다. 형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나도 모르겠네. 막내가 갑자기. 혹시 정말로 죽은 형수님의 혼이. 시동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 시동생도 박씨 부인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미가 독을 탔다는 것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죄값을 치러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막내 손자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밤이면 시어미의 방문 앞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님, 나와 보세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시어미는 방 안에서 떨며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리 가거라. 내가 누구든 상관없다. 저리 가. 싫어요. 전 갈 수 없어요. 제 원한을 풀기 전까지는. 아이의 목소리는 집요했습니다. 개월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개월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부인님, 제발 이 아이의 몸을. 개월은 손짓으로 애원했습니다. 아이는 개월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개월아, 미안해. 하지만 나 참을 수가 없어. 개월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금기는 이미 깨졌습니다. 이제 집안 사람들 모두가 알았습니다.
막내 손자 속에 박씨 부인의 혼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공포와 죄책감이 집안을 뒤덮었습니다. 며칠 뒤 장남이 부임지에서 급히 돌아왔습니다. 집안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지요. 장남은 막내 아들을 보았습니다. 아비를 보고도 인사가 없느냐? 아이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아니, 서방님. 아이의 목소리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장남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정말로 부인이. 그래요. 접니다. 당신의 아내, 박씨. 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남은 주저앉았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당신이 모른 척 했기 때문이에요. 아이의 목소리는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를 죽인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른 척 했지요. 장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장남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내를 죽였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날 박씨 부인이 독약을 먹고 쓰러졌을 때 장남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장남은 몰래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내의 보약에 독을 탔다는 것을 말이지요. 하지만 장남은 모른 척했습니다. 어머니를 고발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집안 망신을 시킬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장남은 그저 아내의 죽음을 억울한 사고로 묻어버렸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장남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늦었어요.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시어미, 장남, 며느리, 시동생, 그리고 막내 손자까지.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힐 거예요. 아이는 시어미를 쳐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님, 3년 전 5월 보름날,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말해보세요. 시어미는 떨었습니다. 나는 말 안 하실 거예요. 그럼 제가 말하지요. 아이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날, 시어머님은 제 보약에 독을 탔어요. 비소였지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설마 그게 사실입니까? 시어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왜 그랬는지도 말씀드릴까요? 아이는 계속했습니다. 저를 죽이면 재산을 혼자 차지할 수 있었으니까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며느리를 내쫓고 새 며느리를 들이려 했던 거지요. 시동생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설마. 시어미는 더 이상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맞다. 내가 그랬다. 드디어 진실이 폭로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렸고 장남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시동생은 분노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짓을. 하지만 아이는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예요. 그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집안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미와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을 어머님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미의 시중을 거부했습니다. 시어미는 혼자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장남은 벼슬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의 명예가 실추될까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어머니, 어떻게 그런 짓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장남은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시어미는 변명했습니다. 나도 살아야 했다. 그 며느리는 아이도 낳지 못했고, 그래도 사람을 죽였습니다. 며느리를. 장남은 소리쳤습니다. 시어미는 울었습니다. 나도 후회한다. 하지만 이미 늦었구나. 시동생은 형을 찾아왔습니다. 형님, 이 일을 어찌합니까? 소문이 나면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한다. 밖으로 새어나가면 우리 집안은 끝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종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님께서 전 며느리를 독살했다더라. 막내 도련님 속에 그 며느리의 혼이 들어갔다더라.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집안의 평판은 땅에 떨어졌지요. 막내 손자는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아이는 밤마다 시어미의 방문 앞에 서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죽은 며느리, 돌아왔네. 복수하러 왔단다. 시어미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저리 가거라. 제발 저리 가. 하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저 아이는 분명 자신의 아들인데 동시에 죽은 시누이이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며느리는 막막했습니다. 개월은 여전히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아이의 몸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몸은 갓 5살이었습니다. 그 작은 몸에 어른의 혼이 들어있으니 무리가 갈 수밖에 없었지요. 개월은 밤마다 아이에게 약을 다려 주었습니다. 부인님, 제발 이 아이의 몸을 생각해 주세요. 개월은 손짓으로 애원했습니다. 아이는 개월을 보며 말했습니다. 알아, 개월아. 하지만 조금만 더 참아줘. 개월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안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믿지 못했고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시어미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장남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며느리는 혼란스러웠고 시동생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막내 손자. 아이는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지요. 그 무렵 한 사람이 집안을 찾아왔습니다. 시어미의 친정 조카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서방이라 불리는 자였는데 평판이 좋지 않은 인물이었지요. 고모님, 오래간만입니다. 최서방은 비위 맞추는 듯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시어미는 반가워했습니다. 오, 내가 왔구나. 잘 왔다. 최서방은 집안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막내 손자에게 죽은 며느리의 혼이 들어갔다는 소문을 말이지요. 고모님, 제가 좋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최서방은 시어미에게 속삭였습니다. 무슨 방법이냐? 아이를 없애면 됩니다. 시어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 아이는 내 손자다. 하지만 고모님을 괴롭히는 건 며느리의 혼 아닙니까? 아이의 몸을 빌려서 말입니다. 아이를 없애면 혼도 사라질 것입니다. 최서방의 말은 악마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시어미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고모님, 이대로 가다간 고모님께서 벼랑 끝에 몰릴 것입니다.
살인죄로 고발당할 수도 있습니다. 시어미는 두려웠습니다. 최서방의 말이 맞았습니다. 만약 박 씨 부인의 억울함이 관가에 알려지면 시어미는 죄인이 될 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시어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서방은 웃었습니다. 제게 맡기십시오. 제가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 그날 밤 최서방은 막내 손자를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는 마당에서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최서방은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애야, 나랑 재미있는 곳에 가지 않겠니? 아이는 최서방을 쳐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당신, 나쁜 사람이네요. 최서방은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님이 당신을 시켰지요. 나를 없애라고. 아이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최서방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놈이. 최서방은 아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계월이 나타났습니다. 계월은 최서방과 아이 사이에 섰습니다. 계월은 말을 하지 못했지만 눈빛만으로도 의지를 전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최서방은 혀를 찼습니다. 귀찮게. 최서방은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미에게 돌아가 말했습니다. 고모님, 그 종년이 방해를 합니다. 종년도 함께 처리해야겠습니다. 시어미는 망설였습니다. 계월은 오랜 세월 집안을 섬긴 충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양심을 이겼습니다. 알았다. 내 뜻대로 하거라. 아기 집안에 발을 들였습니다. 이제 더욱 끔찍한 일이 벌어질 참이었습니다. 최서방은 음험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계월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최서방은 계월을 불렀습니다. 너 사당에 가서 촛불을 켜고 오너라. 계월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최서방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계월은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최서방이 뒤따랐습니다. 사당에 도착한 계월이 촛불을 켜려는 순간 최서방이 뒤에서 덮쳤습니다. 2년, 내가 방해만 안 했어도. 최서방은 계월의 목을 조르려 했습니다. 계월은 말을 못했지만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둘은 사당 안에서 몸싸움을 벌였지요. 그때였습니다. 막내 손자가 나타났습니다. 계월, 안 돼. 아이는 소리쳤습니다. 최서방은 아이를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틈을 타 계월은 최서방을 밀쳐냈습니다. 최서방은 비틀거리다가 촛대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최서방은 쓰러졌습니다. 계월은 아이를 안아 올리고 황급히 사당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최서방은 죽지 않았습니다.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일어난 최서방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이년들, 두고 봐라. 다음 날 최서방은 시어미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고모님, 그 종년이 저를 공격했습니다. 사당에서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시어미는 놀랐습니다. 뭐라고? 그 종년은 위험합니다. 당장 처벌해야 합니다. 시어미는 계월을 불렀습니다. 계월은 손짓으로 최서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못하는 계월의 설명을 시어미는 믿지 않았습니다. 내 놈, 감히 주인을 해치려 했단 말이냐? 시어미는 분노했습니다. 계월은 매를 맞았습니다.
마당에 끌려 나와 곤장을 맞는 개월을 막내 손자가 지켜보았습니다. 개월, 안 돼. 개월은 잘못이 없어. 아이는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개월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아이는 개월에게 달려갔습니다. 개월, 개월. 개월은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개월, 일어나, 개월. 아이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개월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개월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 씨 부인의 유일한 친구, 개월이 죽었습니다. 아이는 오열했습니다. 개월, 미안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그날 이후 아이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용서는 없어. 아이는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최서방은 만족했습니다. 이제 저 아이만 처리하면 되는구나. 하지만 최서방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말이지요. 개월의 죽음으로 박 씨 부인의 혼은 완전히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자비는 없었습니다. 오직 복수만이 남았지요. 개월이 죽은 후 며느리는 무당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 아이를 구해야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며느리는 절박했습니다. 무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이 혼의 원한이 너무 깊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당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무엇입니까? 어서 말씀하시오. 큰 절에 가서 3, 7일 동안 기도를 올리면 혹시 혼이 진정될지도. 며느리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럼 당장 가겠습니다. 며느리는 막내 손자를 데리고 절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 구원이었습니다. 절에 도착한 며느리와 아이는 작은 암자에 머물렀습니다. 스님이 와서 아이를 보았습니다. 이 아이, 특이하구나. 스님은 아이를 위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박 씨 부인의 혼은 전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해졌지요. 밤이 되자 아이가 암자를 돌아다니며 중얼거렸습니다. 부처님도 나를 구원할 수 없어. 내 원한은 너무 깊으니까. 스님은 두려워했습니다. 이 아이는 부처님의 자비로도 어찌할 수 없는 원한을 품고 있구나. 며느리는 절망했습니다. 3, 7일을 채우지도 못하고 며느리는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이는 더욱 무서워졌습니다. 이제 아이는 밤낮 없이 시어미를 괴롭혔습니다. 시어머님, 곧 끝이 올 거예요. 아이는 시어미의 방문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시어미는 완전히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방 안에서 떨고 있었지요. 최서방만이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고모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곧 저 아이를 처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서방도 곧 깨닫게 될 터였습니다.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복수에 불타는 원혼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어느 날 밤 최서방은 마지막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산속 깊은 곳에 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애야, 나랑 산책하러 가자. 최서방은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최서방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디로? 데려갈 건가요? 좋은 곳이야. 가면 알게 될 거야. 최서방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이지요.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밤은 깊었고 달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췄습니다. 최서방은 아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지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왔을 때 최서방은 멈췄습니다. 이제 여기서 작별이다. 최서방은 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여기서 혼자 어떻게 하라는 거죠? 아이는 최서방을 쳐다보았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나는 모르겠다. 최서방은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크크크. 하하하. 최서방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는 이제 완전히 여자의 웃음소리였습니다. 당신, 정말 어리석네요. 아이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나를 여기 버리면 끝날 것 같나요? 최서방은 뒤돌아보았습니다. 아이는 서 있었지만 더 이상 아이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달빛 아래 아이의 그림자가 이상하게 일그러져 있었지요. 나는 죽어도 돌아올 거예요. 반드시. 아이가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최서방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인연, 저리 가. 최서방은 돌을 집어들어 아이에게 던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돌은 아이의 이마에 맞았고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파요. 이 몸은 아파요. 하지만 참을 수 있어요. 복수를 위해서라면. 최서방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을 헤매며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따라왔습니다. 도망갈 수 있을 것 같나요? 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최서방은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그러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으악! 최서방은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몸이 바위에 부딪히며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최서방은 낭떠러지 아래 쓰러져 있었습니다. 살려줘. 최서방은 신음했습니다. 그때 위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도 이제 끝이에요. 최서방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최서방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산에서 혼자 걸어 내려왔습니다. 이마에는 피가 마른 자국이 있었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애야, 어디 갔었니? 걱정했잖니? 아이는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쁜 아저씨는 이제 없어요. 며느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최서방의 죽음을 아이가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집으로 돌아온 아이는 시어미를 찾아갔습니다. 시어미는 최서방의 죽음 소식을 듣고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시어머님. 아이는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시어미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저리 가.
장남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지만 아이는 이미 방에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비님, 곧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아이는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장남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 씨 부인의 복수가 절정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집안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곧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조상 제사를 지내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모든 복수가 완성될 터였습니다. 조상 제사 날이 밝았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사당에 모였습니다. 시어미, 장남, 며느리, 시동생, 그리고 막내 손자까지. 제사상이 차려졌고 향불이 피워졌습니다. 장남이 먼저 절을 올리려 했습니다. 그때 막내 손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먼저 올리겠습니다. 장남은 놀랐습니다. 아직 어린 것이 무슨... 아니에요. 제가 올려야 합니다. 조상님들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이는 제사상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조상님들, 들으십시오. 이 집안에 큰 죄가 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3년 전, 이 집안의 며느리, 박 씨 부인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시어미는 떨기 시작했습니다. 독을 탄 것은 바로 시어미였습니다. 아이는 시어미를 가리켰습니다. 이놈, 입을 다물어라. 시어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혼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장롱 뒤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장롱 뒤에 숨겨진 장부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장남이 장롱을 옮겼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낡은 장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장남이 장부를 펼쳤습니다. 장부에는 시어미가 독약을 구입한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미의 친정 오빠, 즉 최서방의 아버지가 그 독약을 구해줬다는 기록도 있었지요. 이것은 장남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혼자 한 것이 아니었군요. 친정과 짜고 시동생도 놀랐습니다. 어머니, 이것이 사실입니까? 시어미는 더 이상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맞다. 나 혼자 할 수 없었다. 내 친정 오라버니가 도와줬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아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방님, 당신도 알고 있었지요. 장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아내가 죽던 날, 당신은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독을 탔다는 것을. 하지만 모른 척했지요. 장남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아이는 이제 시동생을 쳐다보았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형수가 죽으면 당신이 장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시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조상님들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 집안의 죄를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당에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제사상의 촛불이 모두 꺼졌고 위패들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조상들이 분노하는 것 같았지요. 시어미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조상님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용서는 없었습니다. 아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복선이 모두 회수되었습니다. 장롱 속의 독약병, 비밀장부, 그리고 모두가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진실까지.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응징뿐이었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마을 이장이 관가에 고발했습니다. 살인사건이라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지요. 며칠 뒤 관가의 포졸들이 집안을 찾아왔습니다. 시어미를 잡아가라. 시어미는 포박당했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저는. 시어미는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관가로 끌려간 시어미는 신문을 받았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독살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그것은 사실대로 말하지 못할까?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시어미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독을 탔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며느리가 밉고 원망스러워서. 자백을 들은 사또는 분노했습니다. 며느리를 죽인 죄 용서할 수 없도다. 유배형에 처한다. 시어미는 먼 섬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늙은 몸으로 유배를 가는 것은 사형이나 다름없었지요. 시어미는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용서해 주시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장남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진실을 알고도 숨긴 죄로 관직을 박탈당했습니다. 내가 아내의 억울한 죽음을 알고도 숨겼으니 더 이상 벼슬을 할 자격이 없도다. 장남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벼슬도 명예도 재산도 모두 사라졌지요. 시동생도 공범으로 몰려 곤장을 맞았습니다. 시동생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집안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재산은 몰수되었고 집은 비었습니다. 종들은 모두 떠났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지요. 막내 손자만이 홀로 빈 집에 남았습니다. 아이는 사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아이는 중얼거렸습니다. 박씨 부인의 혼이 말했습니다. 복수는 이루어졌어.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사당의 문이 열렸습니다. 장남이 들어왔습니다. 장남은 아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인, 정말 미안하오. 용서해 주시오. 아이는 장남을 쳐다보았습니다. 서방님, 이제 너무 늦었어요. 알고 있소.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하오. 무엇을? 이 아이를 제발 살려주시오. 이 아이는 죄가 없지 않소. 장남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았어요. 이 아이는 제가 지킬게요. 박씨 부인의 혼은 약속했습니다. 장남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장남은 그렇게 사당을 나갔습니다. 악은 응징받았습니다.
시어미는 유배를 갔고 장남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시동생은 병들었고 집안은 몰락했습니다. 박 씨 부인의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막내 손자는 이제 7살이 되었습니다. 박 씨 부인의 혼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복수를 마쳤기 때문이었지요. 어느 날 밤 아이는 빈 사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 씨 부인의 혼이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떠나야 할 것 같아. 아이는 당황했습니다. 떠나다니. 어디로? 저승으로. 이제 내 원한은 풀렸어. 더 이상 이승에 머물 이유가 없지. 그럼 너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해. 나는 너를 빌려왔을 뿐이야. 박 씨 부인의 혼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 어린 시절을 빼앗아서. 아니야. 괜찮아. 나는 할마마의 죄를 대신 갚은 거야. 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박 씨 부인의 혼은 천천히 아이의 몸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희미한 빛의 형상이 사당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박 씨 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잘 있거라. 아가야. 박 씨 부인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아이는 손을 뻗었습니다. 가지 마. 가지 마. 하지만 박 씨 부인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아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박 씨 부인의 혼은 떠났습니다. 억울함을 풀고 복수를 마치고 이제는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지요. 다음 날 아침 아이는 평범한 7살 아이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기억은 희미했습니다. 마치 꿈을 꾼 것 같았지요. 장남이 아이를 찾아왔습니다. 아가야. 이제 우리는 새로 시작해야 한다. 장남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응. 아버지. 아이는 천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장남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안은 몰락했지만 그래도 아이는 남았습니다. 장남은 아이를 데리고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장남은 서당 훈장이 되었고 아이는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빈 사당에는 봄이 왔습니다. 사당 마당에 매화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심지 않은 나무였지만 어느새 자라나 있었지요. 그 나무에 매화꽃이 피었습니다. 하얀 매화꽃 한 송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매화꽃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꽃이 억울하게 죽은 며느리의 혼이 아닐까. 그 며느리가 꽃으로 피어나 편히 쉬고 있는 것이겠지. 매화꽃은 해마다 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기억했습니다. 죄는 반드시 핏줄로 돌아온다는 것을 말이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죄를 알고 땅이 죄를 알고 조상이 죄를 아는데 어찌 사람만 모르리요. 시어미는 탐욕에 눈이 멀어 며느리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 죄는 고스란히 집안으로 돌아왔지요. 손자의 몸으로 환생한 며느리의 혼이 복수를 했고 결국 집안은 무너졌습니다. 악한 일을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는 법입니다. 핏줄로 이어진 인연은 쉽게 끊을 수 없으며 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조상을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고
며느리를 아껴야 합니다. 그것이 집안을 지키는 길이며 자손을 번영케 하는 길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